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도 믿지 않지만 일단 경향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4% 폭락했고요. 국진당은 4% 상승했어요. 국진당이 32.5%를 민주당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중도층과 국민화합을 얘기했는데 중도층에서 대거 빠져나왔고 경상도 쪽에서도 지지율이 빠졌어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 빠졌어요.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이낙연 당대표가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다? 그럼 이건 정말 말도 못할 무능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의도한 거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과 우리 진영은 엄청난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왔죠. 새해는 통합의 해다. 마음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선별 사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여론의 동향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근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에서도 딱 세기를 박아준 거예요. 왜냐? 청와대가 섣불나게 움직였을 때 여론의 동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낙연의 사면론을 좀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낙연의 사면론과 언론이 같이 움직인 게 뭐냐? 윤석열의 대권 띄우기 프로젝트예요. 심지어 1년 반 전에 그 3초짜리 그 순댓국 먹는 것까지 하면서 여론조사 막 결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를 막 띄웠거든요. 근데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저 수구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은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원죄를 떨어내야 되거든요. 그 원죄를 떨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둘의 사면이에요. 이 둘의 사면을 본인이 아닌 대통령한테 다 그 폭탄을 뛰어넘기는 거야, 이 사면은. 그러면 사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책임이 대통령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권으로 나오기가 편해지고 저 둘의 분열의 책임이 이 보수의 분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쓸 수 있거든요. 윤석열이 대권을 나오게 되게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낙연이 나서서.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구도로 이 상황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기득권과 반기득권,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의 엄청난 이 전쟁의 충돌이다. 그리고 그 반개혁세력,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당과 그 민주당 주변을 둘러싼 이 당정청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게 아니라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며칠 동안 일어난 뉴스들을 보시면 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쿠데타는 성공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지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고요. 쟤네들이 TBS를 해체하겠다. 김어준 고발하고 김어준 퇴출시키겠다. 뉴스공장 폐지하겠다라는 거를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밀었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박주민 안이나 정부 안에서 후퇴된 중대재해법 민주당 지금 소위 통과했습니다.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정말 나경원 같은 진짜 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 덩어리, 진짜 정치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이런 진짜 저질의 저질 이 끝판왕이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라고 지금 무슨 아내의 맛인가? 이런데 방송이 나와요. 이거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어떤 언론도 어떤 지식인도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 와중에 검찰은 나경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여동생 헐값으로 그 건물 임대한 거 그거 무혐의 처리했어요. 한동훈은 돌아온다고 하고요. 정경심재판부의 이 판결문 지금 분석한 걸 보면은 이 판사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놨고요. 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그냥 무법천지가 됐어요. 더 이상 행정부의 권한도 이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법도 법치도 그 염치도 정의도 다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시민들밖에 없어요. 왜냐? 민주당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으면은, 이낙연은 사퇴하는 게 맞거든.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 사퇴하라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불을 지펴놓고서 왜 이낙연한테는 사퇴하라는 얘기 안 하냐고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 민주정 지지자들이 정말 잔인하리만큼 현타가 오지 않으면 잔인하리만큼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여러분 그걸 또 믿으시다가 이제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을 확률은 제가 볼 때 거의 100%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목소리를 내고 곡괭이를 돌고 가서라도 민주당 앞에 가서 난리를 쳐야 돼요.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야 돼요. 민주당 앞에서 회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행정부의 권위가 완벽하게 무너진 무법지대의 상태예요. 기득권의 카르텔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화시킨 인간들이 다시 대권에 나오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의로 포장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고 살아있는 권력을 응징하는 걸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가 필요한가요? 어떤 권력도 저 기득권의 카르텔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력화될 수 있는 이 선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은 행정부가 완벽하게 무력화됐고 구테타 상황이고 구테타를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테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로드맵을 지금 이 최고위, 이 지도부, 이낙연의 지도부가 1월이든 2월 초 안에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민주당의 최고위나 이 애들은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최고위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행정부와 민주당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행정부의 권위를 세우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트개혁 입법을 발의하고 입법화시키고 그거를 빨리 움직여서 이 구테타를 진압하고 이것이 구테타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이 최고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몰락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나서서 민주당한테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회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이 최고위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거의 개혁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낙연이 과연 4월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 이낙연과 이낙연 편향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완벽하게 카르텔 그 기득권의 카르텔과 이 반개혁과 이 개혁 세력으로 그냥 나눠진 거예요. 만약 지금의 최고위가 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로드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지지자들이나 권리당원들 전부 다 나서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빨리 지금 전원 사퇴해라. 그리고 새로운 최고위와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금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 구테타를 진압하고 이 세트개혁을 2월 3번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지도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제가 볼 때 우리 진영은 희망이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뿌리 깊은 나무 얘기했었잖아요. 태종 이방원과 세종 이도의 갈등. 모든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감행했던 이 태종 이방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싫고 그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던 이 세종 이도. 그리고 세종 이도가 결국에는 그 권력이 되고 권력을 잡은 후에 본인이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유화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권력의 독이 자기의 깔끝을 향할 때 그 느끼는 그 권력의 본질 뱉어낼 것인가 삼킬 것인가 결국은 뱉어서 그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삼켜내서 내가 안에서 썩어날 것인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의 태평성대는 결국은 태종의 피해 숙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저랑 친한 분이
야, 저기 육령의 나르샤 뭐라고? 육령의 나르샤는 뿌리 깊은 나무의 전편의 얘기다. 프리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말에 휴가 때 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사도 비슷하고 지금 배우들도 비슷한 거야. 보니까 작가가 같은 분이더라고요. 예, 특히 이 길태미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길태미가 18편에 죽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전과 이방원은 개국공신이 되지만은 서로 통치하고자 하는 이 개혁의 방향이 달라서 이 둘은 끝내는 갈라지게 되고 이방원이 정도전을 추천하면서 왕이 되는 얘기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방원하고 이 정도전은 똑같았어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 정의와 힘이다. 근데 이 둘은 상치될 수가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힘이 생기면 그 힘은 악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힘이 왕한테 집중됐을 경우에 악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대부들이 왕을 견제하는 이 권력구조, 이 재상제 권력구조를 꿈꿨던 거고 이방원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왕인권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왕이 주도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달랐던 거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힘이 나눌 것이냐, 내가 다 가질 것이냐에서 이제 둘은 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 육령의 나르샤는 정말 명장면들이 너무 많고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명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푸나를 연상하는 그 대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홍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홍인방은 이방원과는 사제지간이죠. 홍인방은 겉으로는 사대부인 척하고 정말 양반인 척하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완전히 썩은 탐관오리의 전형, 이중적이고 이 위선적인 인간의 전형인 거예요. 근데 이 이방원은 워낙에 똘똘하고 본인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부의 본질을 빨리 파악을 해요. 그리고 홍인방도 본인이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이방원의 그 모습을 아이지만 어른 같은 선하지만 악한 이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방원의 본질을 알아요. 서로는 서로 닮았다고 얘기하죠. 결국 이방원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균관을 괴롭히는 이 일진과 같은 이 삼형제를 몰래 숙청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홍인방은 그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모른 척 아는 척 묻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너는 지금 악한 일을 한 거야. 넌 나쁜 짓을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방원은 그 스승의 얼굴에다가 빤빤히 얼굴을 대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은 악마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껴안는 것이죠. 허나 정의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는 오직 악을 방벌함으로써 정의롭습니다. 이게 이방원이 생각하는 정의였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포용하는 게 선이 아니다. 정의는 악을 용납하지 않고 그 악을 방벌하는 것이다. 징벌하는 것이다. 예,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은 소프트 쿠데타 상태예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권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이 기득권의 카르텔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 언론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완전히 무법천지의 상태를 만들면서 정의의 탈을 쓰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입법으로 제어하고 해야 할 지금 민주당은 당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그들과의 일부는 이미 같은 패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의 악을 바로 보고 저들의 악을 용납하지 않고 응징할 수 있는 정말 정의로운 그 민주당의 최고위가 다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